네, 제2파트에서는 전통적인 문화 사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사상 중에 놀이가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안동에서 하는 이 화해벌 신구 탈놀이는 이게 이제 무형 문화재로 돼 있고, 놀이 문화의 정점을 이룬다 그럽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용과 조각, 연극, 음악, 이런 게 이제 총체적으로 합쳐진 총체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말하자면 통섭적인 그런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양반들의 허위와 위선을 꼬집고 야유도 하는 이런 겁니다. 즉흥성과 현장성이 강조가 되고 이런 거니까 평소에는 서민들이 양반에 대해서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놀이를 통해 가지고 서민과 양반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그런 신명과 이해의 정신이 하나가 되는 이런 건데, 선비 문화에 대한 야유도 있고 이런데 자기들에 대한 야유를 하지만 그 양반과 선비들이 저 놀이를 할 때는 함께 즐기는 거예요. 별신굿에 동참하기도 하고 또 그 뒷돈도 대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평소에 이렇게 억눌러 있던 게 저런 그 놀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 화합을 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놀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의미가 많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의미가 많은 그런 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서민과 양반이 서로를 이해를 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놀이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헛제사밥 놀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죠. 제사를 그냥 제사가 아닌데 헛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왜 생기게 됐냐 하면, 흉년이 들고 이러면은 이 유생들이 밥을 잘 먹질 못했다고 그래요. 밥을 공부하는 유생들이 벌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사처럼 놀이를 만들어가지고 제문도 만들고 가짜 제사를 지냅니다. 지내고 나서 주된 목적은 끝나고 나서 그 제상의 음식을 유생들이 먹는 거죠. 그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도라지, 고사리, 여러 가지 그 음식들이 많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함부로 이렇게 쉽게 배고프다는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죠? 양반들, 유생들. 그런 체면도 살려주고 또 저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밥도 좀 먹여주고 하는 이런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과 그런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놀이입니다. 걸림 대감놀이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이제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저 놀이를 할 때는 양반집 곳간을 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가서 터는 걸 합법적으로 용인을 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지노름 이런 건데, 이것도 이제 체면도 좀 살려주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저런 놀이를 통해 가지고 일시적이지만 하나가 되는, 체면도 살려주고 이런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음악에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아리랑 이건 사실 강조를 할 필요도 없죠. 그죠? 굉장히 종류도 많습니다. 100가지 이상이 되고, 아직도 30가지 종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리랑이 유명한데, 이 채집된 것이 1000여 수가 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아리랑 그러면 이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혼이 다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나갔던 사람들도 아리랑은 다 알아요. 옛날부터 기록을 보면요. 아리랑이 항상 대표적인 그런 민족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슬픔의 노래도 있고, 한의 가닥도 있고, 그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그렇지만 누굴 미워한다거나 증오하는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있지만 원망이나 비탄은 없고, 모든 그 한민족의 한이나 정서적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게 이제 아리랑을 할 수가 있겠죠?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남한도 되고 북한 아리랑도 무형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또 진도에 또 노래들이 많죠. 진도의 노래, 단가, 노동요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노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드니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면서 노래를 같이 하는 거죠. 워라벨의 한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도 아주 효과적으로 된다는 거죠. 흥얼거리고 놀고 즐겁게 노래도 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런 겁니다. 그죠? 거기는 이제 노래와 춤과 음악이 총체를 이루는 각각이 다른 예술의 분야인데 저 노래 속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일과 놀이와 이런 게 하나가 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도의 전통음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전통 창의 대가들이 많이 있죠. 강도건이란 그런 음악인이 있었는데 인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창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섬진강을 경계로 해서 동쪽이 동편제고 서쪽이 서편제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이제 남원, 임실, 전주, 구례 이런 게 이제 동편제에 속하는데 아주 이건 노래의 특징이 단순하고 소박하고 대범하고 아주 자를 때도 끝을 뚝 잘라서 맺는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서편제는 섬진강의 서쪽인데 전라, 우도, 한평, 나주, 뭐 해남, 강진 이런 평야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서편제 대가들도 많았는데 철종 때의 박유진, 뭐 정창엽, 이날치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 창인이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소리가 아주 정교하고 애잔한 맛입니다. 이 동편제와 서편제가 상당히 좀 대립적이잖아요. 그죠? 노래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제 각각을 보면 이런데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음악으로 보면 대립적인 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보면 대립적인 게 하나가 되는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대극의 합일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중고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죠. 동편제, 서편제가 워낙 막강하니까 이건 충청도 지역의 그런 그 고전 창입니다. 예산이라든지 당진, 서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 가려가지고 길을 펴지 못했는데 그것도 아직은 이어내려주고 있습니다. 심정순이라는 분이 이제 그 원조처럼 돼 있고 2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심수봉 그 가수가 3세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 심수봉 그 집안은 우리나라 그 중고제의 맥을 쭉 이어오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런 가수가 나오진 않죠. 그죠? 이어지고 4세대까지 이어지고 지금 계속 이 한 가족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게 이제 중고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강도건이라는 분은 자기는 뜰에서 났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리산에 묻히면서 자기는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이래서 노래도 하고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이런 걸 성취한 그런 분입니다. 또 윤희상이라는 분인데 이건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세하게. 뭐 아주 동양 사상과 서양의 음악을 완벽하게 통합을 한 그런 분이죠. 벤베르크의 12음기법과 한국의 정화, 또 노자, 장자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1972년도에 위넨 올림픽을 했을 때 그 개막 축하 공연을 윤희상의 오페라, 저런 세계적인 국가적인 이런 행사에서 우리나라 작곡가의 오페라가 개막 축하 공연에 올려졌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 가서 독일에 가서 활동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악 사상을 서양의 기법하고 완벽하게 통합을 한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의 보편적인 길을 열고 사람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나게 한 음악의 철인이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 가면은 윤희상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윤희상 파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 제자들에 의해서 윤희상의 음악이 연구가 되고 연주가 되고 한 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악적인 게 굉장히 뭐 저런 음악뿐 아니라 클래식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데 이게 이제 이런 전통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소리와 음악은 구별되잖아요. 그죠? 사운드와 뮤직은 구별이 되죠. 물론 일부에서는 같이 쓰기도 합니다만 사운드가 체계를 잡아야 음악이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소리하고 음악을 같이 쓰는 거예요. 판소리 그러잖아요. 그죠? 판소리 그러잖아요. 소리로 판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음악의 한 분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에서는 이 세상 만사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음악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악이 생활인 거예요. 음악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음악을 생활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음악에서 다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 탑 수준에 이르는 건 이런 전통이 깔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소리, 음악, 뭐 글자도 이제 마찬가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대극의 합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또 이제 글씨로 유명한 김정일한 분이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주사체가 완성이 되는데 절도 위리 안치 집 둘레를 가시덩굴로 둘러싸고 못 나오게 하는 이런 그 처벌을 받은 거죠, 그죠? 9년 동안 있다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은 시서화죠. 시와 글씨와 그림 이 다 다른 분야잖아요, 그죠? 시, 글씨, 그림 다른 분야인데 이걸 하나로 통합을 한 서로 다른 분야를 하나로 통합을 한 이게 이제 주사 김정일입니다. 상암이란 분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서예가였는데 호남의 주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사의 글씨가 중국의 영향을 좀 받아서 완성된 거라면 창암 이상만 이분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에 뿌리를 둔 이런 그 서체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암체라는 게 있죠. 필무, 그게 춤을 춘다는 이런 평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필, 동물도 놀라는 신필이다 이런 평도 듣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시서금이죠. 시와 글씨와 음악, 가야금자, 금자죠. 그죠? 이 삼매경이 글씨에 녹아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다른 어떤 예술의 분야가 하나로 통합이 된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선과 금강산인데, 정선이 이제 금강산을 쭉 그렸잖아요. 진경산수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경제 전까지는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로 있는 경치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경치를 그린 걸 모방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중국의 경치를 그려야 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경치를 그렸죠. 그죠? 많이 그리기도 하고 또 그 경치에 들어있는 어떤 사상까지 꼭 그대로 그리지 않더라도 이게 포함된 게 이제 진경산수화입니다. 이 겸재는 진경산수화를 참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 완성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산수화가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된 건 아마 겸재 때부터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금강산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가 봐요. 소동파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강산 자체가 이제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죠. 자체가 굉장히 총체적인 존재고 남성적인 면, 여성적인 면,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면, 북소리도 있고 흐느낀 소리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립적인 요소가 산에 다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겸재의 그림은 그림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죠? 폭포를 그리면은 폭포가 흘러내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느낌을 주도록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인 건데 청각적인 것까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게 하나가 되는 아마 이건 금강산의 그 특징에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영도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파리에 유학을 했죠. 가서 거기에서 동양미술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서예 사군자 묵화 이런 것과 동양의 서예 정신과 문인화 정신을 서양의 기법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화법을 창시해낸 동양적인 것, 우리나라 것과 서양적인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원과 동네가 있는데 전라도에서는 소리가 뛰어나다 그러면은 경상도에서는 아마 춤이 주였던 것 같아요, 소리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춤 중에서도 동네 춤이 아주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안동볼에는 하회 탈춤이 있지만 그 아래쪽에는 동네의 야유가 있다, 동네 춤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회 탈춤, 동네 춤 이게 이제 상당히 유명한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보면 가, 무, 극, 노래, 춤, 음악, 극 여러 가지 통합적인 거죠. 통합적인 이런 춤이 되죠, 그죠? 그 이제 그 달인이 아마 문장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입춤, 서서 추는 춤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고 그게 저런 가무음극이 통합이 된 이런 게 통합적인 거죠, 그죠? 또 최승이라는 무용가가 있었죠, 그죠? 이 뭐 무용가입니다. 세계적인 무용, 전설적인 무용가죠, 그죠? 근데 그 무용도
우리나라의 보살춤, 장고춤, 궁중무, 승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춤을 서양의 춤과 통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를 창조해낸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계를 휘어잡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듣는 사람마다 피카소, 마티스, 로망로랑, 가와바드 야스나이 노벨 수상 작가죠. 주울레. 정치, 경제, 예술인들, 문학가들 그 춤을 보면 다 그냥 혼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일주를 하고 남미도까지 가서 춤을 췄습니다. 남편 따라가지고 이북에 갔다가 결국 이제 처형을 당한 이런 불행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마 최근에 아주 그대로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부 그 춤을 배운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최승의 춤을 다시 복원시키는 이런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로는 세계적인 것 같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춤과 서양 춤을 통합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선도 복일도 이거죠. 자기의 유토피아를 만든 거죠. 고상국 복일도 이렇게 불리고 있죠. 섬 자체가 거대한 유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배를 가서 여러 가지 문화가 창조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맞죠. 그래서 자연과 그 다음에 시가무, 시와 노래와 춤이 하나가 되는 이걸 이제 성취한 사람이 윤선도입니다. 이밀이라는 분인데요. 원 이름은 이의경이었습니다. 경성의전을 다니다가 반일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제에 쫓겨가지고 독일로 가서 비츠부르크, 하이델베르크에서 수학을 하고 위넨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이 자전적인 그런 책을 썼는데 독일어로 썼습니다. 근데 최우수 소설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수록이 됐는데 괴테의 글과 같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은 거죠. 어떻게 감히 괴테하고 같이 실릴 수 있냐고요. 그죠? 이런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선의 선비 정신을 독일에 가서 독일 정신하고 통합을 한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책이 독일에서 가장 빼어난 미문이라는 이런 평을 받았던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정중 시인이죠. 근데 이 시를 보면은 시에서 그림도 보고 색깔도 본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소리도 들리고 시를 보면은. 그러니까 시를 보면서 청각적인 거, 시각적인 거 이런 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게 정지용의 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시를 들춰봐도 거기에는 반드시 그림이 있다. 우국의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통합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아사카와 노리다카와 아사카와 다쿠미라는 일본 형제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형제죠. 그죠? 형은 아사카와 노리다카인데 이게 도자기의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생은 그 산림과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 산림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둘 다 이제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런 형제였는데 월급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어린아이들한테 다 도와주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형이 조선 도자기의 귀신이라는 이런 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술성과 실용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도자기든지 실용성이 뛰어나면 예술성은 떨어지고 예술성이 뛰어나면 실용성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도자기는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실용성과 예술성을 다 갖추고 있는 이런 기가 막힌 평가를 한 겁니다. 합일이 된 거죠. 그죠? 실용성과 예술성이라는 대립적인 어떤 특징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이름도 우리는 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명, 이름도 많이 쓰죠? 또 나이 들면 직접 이름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도 직접 부르지도 않고 무슨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름에도 혼이 있고 운명이 들어있다. 이게 장명하는 이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피휘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피라고 하는 건 어른의 이름을 칭하기도 하고 왕의 이름을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휘라는 건 왕이 쓴 글자는 일반 서민들은 못 쓰게 돼 있었어요. 쓰면 큰일 나죠. 그래서 피휘법이라는 게 저게 이제 공포가 되고 그래서 그 피휘법, 휘를 피한다죠. 그죠? 휘라는 게 왕의 이름이거든요. 왕의 이름을 피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곤란하잖아요. 왕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그 피하다 보면 나중에 지을 의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벽자라는 걸 했습니다. 벽자라는 건 없는 글자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 세종은 이름이 이도거든요. 근데 또 도자는 저 글자가 저렇게, 근데 저는 원래 없는 글자예요. 그래서 저자를 도로 한다는 거죠. 윤종은 이 향인데, 저 향자는, 저런 한자는 원래는 없던 글자예요. 근데 글자를 만들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세종은 이 윤인데, 윤은 저렇게 왕자 쓰고 부드러운 유자를 써서 저걸 유로 한다는 거죠. 정조는 이 산인데, 저 산자도 원래는 없는 글자입니다. 없는 글자인데, 왕의 이름을 만들 때는 글자를 만들어서, 그래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거죠. 그죠? 효자는 이제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없는 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없는 자를 만들어서 쓰는 걸 그걸 벽자라고 그럽니다. 그죠? 벽자. 벽자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뭐 이상하게 학렬을 따르기도 하고 혼이 서로 공유된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또 한날 한시의 세례를 받으면은 다 일자를 붙여가지고 권신일, 권문일, 김경일, 창양일 일단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에도 그 이제 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무생물에도 건물에도 다 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남대문은 그 숭례문이 글자가 세로로 적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문들은 다 가로로 적혀 있죠. 다 가로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그 소를 둘러싸고 있는 산이 북악산이 있고 남쪽에 남산이 있는데 북악산이 주산이거든요. 근데 관악산이 북악산보다 더 높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악산에서 불이 나면 그게 그 남대문을 통해 가지고 경복궁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관악산에서 불이 생겼을 때 그걸 막아준다. 이런 걸로 이제 글자로 우선 숭례문을 세로로 해가지고 불을 막는다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그 남대문 근처에 옛날에는 남지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남은 불을 끌 준비를 했고 또 경복궁 앞에는 해태상을 세웠잖아요. 그죠? 해태가 상상의 동물이지만 불을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불이 오더라도 해태가 처리를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해태는 정의의 동물이죠. 그죠? 정의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재판을 할 때, 저기 옆에 있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들이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그 용포에 해태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그 불을 방지했다 이러니까 이렇게 산, 건물 이런 데도 혼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그냥 그 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곽을, 남대문 성곽을 파괴해가지고 인천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종묘와 남산 사이를 공상지대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원구당 같은 것도 이제 이게 고종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만든 구조물인데 그걸 이제 다 북악산과 남산을 잇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걸 다 일부만 남겨놓고 그죠? 지금 조선호텔 자리가 그 자리죠. 그죠? 원구단을 훼손해가지고 만든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글은 뭐, 그죠? 우리 민족의 혼이 통째로 다 들어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유네스코. 이게 보면은 유네스코에서 세종대왕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문맹 퇴치상이에요. 우리가 소배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상 이름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 세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문맹 퇴치에 가장 힘을 많이 쓴 나라에 주는 상이 세종대왕 상입니다. 1989년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의 우리나라 한글이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한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지금 동영상이 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의 한글 학자들이 외국의 언어 학자인데 한글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한글을 잘 모셔요. 한글날 기념식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이런 학자도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맥클이라는 그런 교수인데 이제 한글에 상당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계속 한글날이 되면은 기념식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뭐 세종대왕 그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종대왕님한테는 소리와 글자가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소리와 음악과 글자가 하나 다 능숙했죠. 그죠? 음악도 잘하시고 그랬는데 훈민정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글자를 만들어 놓고 훈민정음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소리하고 글자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죠? 소리, 음악, 글자를 같이 쓰면서 세 가지에 다 능통했던 분이 세종대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록도 우리가 기록을 얼마나 잘했으면 옛날 우리 조상들의 혼이 그대로 다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승하를 하면은, 그 다음에부터 이제 편찬을 하는데, 실록청이라는 걸 개설을 하고, 춘추관과 예문관, 거기서 이제, 관리들이 참여를 하고, 사초를 쓰고, 그렇게 하죠. 사초를 쓰고 나중에 그 사초는 꼭 반드시, 복수, 여러 사람이 써서 2인 이상이 써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하고, 내용이 다를 때는 또 집단으로 회의를 해서 기록을 올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되려고 그러면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절대로 미혼자는 안 돼요. 미혼자는 안 돼요. 미혼자 했다가 나중에 어떤 집안하고 결혼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혼자라야 되고, 내외주 4대까지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왕이 절대로 못 보게 돼 있었죠. 그죠? 왕이 못 보게 되고, 왕이 보면 이제 저런 사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했던 이런 게 이제 우리 그런 그 실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나 혼이 저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오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말씀드리면, 전통 문화에서 영성이라는 게 아주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시 신앙, 민간 신앙이 뿌리를 이루게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통 문화, 전통 음악, 건축, 놀이 등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렸는데,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부분적으로는 원시 신앙이나 민간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사상을 관통하는 사상은 하나의 사상입니다. 대극의 합일 사상이에요. 여러 가지에서 대립적인 거,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됐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관통하는 사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사상이니까 과거와 현재까지도 이것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극의 합일이라는 사상은 실천이 되면 시간적인 공간적인 이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어졌던 게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보편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측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한번 에너지가 모이면은 끝까지 가는, 그 방향이 잘못됐더라도 끝까지 가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면이, 이런 에너지는 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가 에너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게 이런 영적 에너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통 문화와 그런 그 영성을 한번 보고, 그 영성이 현대의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한번 이제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